실패와 성공 네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투자자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상황들과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편한 진행을 위해 친구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구성할 거예요. 편한 말투와 반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 겪은 건 알지. 또 한국 정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들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며칠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행렬에 급락을 거듭했었잖아. 코로나 발생 후에 언택트 대표 주자로 각광받던 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견제에 상당히 위축된 모습들이야. 주가든 사업 방면이든.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적인 전망들이 있어왔고 코로나로 인해 그 변화가 가속되는 느낌이었지. 당연히 주가도 그에 발맞춰 시장 수익률을 상당히 앞지른 상태였고 난 언제나처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어. 예전 금융위기에서도 그랬고 얼마 전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랬고 이번 빅테크 규제 사태 때도 그랬었지. 공통점은 항상 급락 전에는 장밋빛 그림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고 주가가 상당 기간 강하게 상승했었다는 점이야.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안일함을 가지게 만들고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냥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었던 거야. 물론 지금도 나는 한국, 중국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나 예전과 같은 주가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와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서 사업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적응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들어. 즉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야.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 그동안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심한 하락을 하면서 더불어 주위의 전망도 안 좋은 쪽으로 들려올 때 그 회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나름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래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회사일 때 이럴 때 참 골치 아프지. 매도를 해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아니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고 투자 대가들도 서로 다른 말을 해. 예전 투자 초기에는 투자 대가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었어. 그래서 좋아 보이는 회사를 매수해서 10년이든 장기간 그대로 묻어두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했었어. 모든 관심을 끊고. 그런데 이게 투자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여러 투자 서적을 읽어보니까 그건 투자할 때 그만큼 신중하게 분석해서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라는 말이고 최대한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지, 무조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신뢰를 하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일명 존버하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투자를 하는 후에도 계속 면밀한 관찰은 필요하고 본인의 분석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초 투자를 결정했던 이유들이 현재도 계속 유효한지, 그대로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 또한 매크로 환경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금융 환경의 큰 변화, 정부 정책의 일대 전환, 코로나 전염병 등과 같은 큰 파급력을 지닌 그런 블랙스완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투자 자산 배분을 조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좋은 기업, 장기적인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이라도 주가는 이런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보유 주식의 일부분은 매도해서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태가 진정이 되고 방향이 확실히 전환이 된 후에 다시 매수해서 보유 주식수를 늘리는 방식도 괜찮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 물론 이런 방식은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들도 많고 투자 초보자가 이런 방식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들도 있어. 근데 어떤 방식이든 100% 확실한 건 없다는 게 내 생각이야.
수학 문제처럼 한 가지 답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라면 본인한테 잘 맞고 일관되게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 가다듬어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월스트리트에는 이런 투자의 격언이 있다고 해. 연준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정환 투자자도 나의 첫 투자 수업이란 책에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으라 라는 조언을 했어. 저번 3편에서 내가 말했었던 중국 바이주 기업 고정공주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야. 물론 나는 정부의 규제와 바이주 기업에 대한 반부패와 연관하여 사회 전체적인 비난 분위기로 인해 전체 바이주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던 때에도 나는 고정공주 기업의 경영 전략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일명 존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경험도 있어. 그런데 그때 그런 악재들이 터졌을 때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오래 지속적으로 기업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는 판단이 되었다면 일부분을 현금화시켜 가지고 있다가 이런 반부패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지나가고 경영 상황과 실적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뒷받침할 만큼의 숫자를 보여줄 때 다시 매도한 부분을 재매수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반면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었어.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리던 루신 커피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마케팅, 그리고 스타벅스보다 비싼 원두를 사용하면서 가격은 더 싼 커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한몸에 받던 회사였지. 나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당시 급격히 여기저기서 보이는 루신 커피 영업장들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광고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격적인 할인 정책과 각종 온라인 할인 판매, 첨단 IT 기술 활용, 신속한 배달 등으로 사용자들이 실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지. 나도 한두 번 사 먹었었는데 깨끗한 매장과 괜찮은 분위기, 그리고 커피 맛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었고 가격은 스타벅스 대비 꽤 매력적인 가격이었어. 중요한 건 각종 할인 정책으로 쉽게 50% 할인, 심하면 7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었어. 이런 돈을 태워서 성장하는 방식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평소 좀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이미 여러 기업들이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점차 안정적인 기업이 된 경우를 봐온 상태라서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투자를 해보기로 했어. 주변 아는 사람 몇 명도 투자를 하고 있었고 회사는 계속 기대 이상으로 외형상 성장을 보여주고 주가도 그에 따라 급속히 올라가고 있었지. 근데 난 좀 약간 불안감이 들었어. 그 이유는 주변 중국 친구들 반응이 지금처럼 할인을 많이 해주고 1+1 또는 1+2 같은 혜택이 있으면 루신 커피를 마시겠지만 그런 혜택이 없어지면 별로 굳이 여기를 이용할 생각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 그리고 커져가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끌어와서 더 많은 돈을 태우면서 매장 확장과 매출 확대에만 너무 골몰하는 듯한 모습도 불안감을 들게 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미국 공매도 전문 투자자가 루신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회계 실적 상당 부분이 가짜로 부풀려진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 일순간 주가가 하락했다가 회사 측의 강한 부정 발표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회복되었었어. 근데 평소 이 회사의 불안감을 나는 가지고 있었고 손실이 나더라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 괜찮은데 이 회사는 계속 손실액 비율이 커져가는 모습과 주변 중국 친구들의 반응을 봤을 때 발표된 보고서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동안의 주가 상승으로 한순간 급락을 맞았어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태여서 전략 매도를 하고 수익 확정하기로 결정했지. 루신커피에 투자하고 있던 주변 지인들 몇 명에게도 내 의견과 결정을 얘기했었는데 그들은 그 보고서는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수작일 뿐이고 중국의 인구수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의 요즘 자국산 애용 분위기를 생각하면 앞으로 루신커피가 스타벅스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이 기회를 저가 추가 매수 기회로 보고 더 많은 비중의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어. 한마디로 묻고 더블, 묻지마 존버의 길을 가는 거였어. 결과는 모두 다 알다시피
결국 나중에 그 공매도 세력의 보고서가 사실로 드러났고 루신커피의 회계 조작 등이 밝혀지면서 경영자는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지. 주변 그 지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어. 기업의 현 실정과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 없이 겉으로만 보이는 몇 가지 장밋빛 미래가 현실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못 먹어도 고고, 묻지마 존버를 외친 대가를 받게 된 거야. 나도 같은 지경에 빠질 뻔했었던 건데 운이 좋았었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적당한 시점에 만족하며 물러나왔던 게 그나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셈이야.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 시장에 순응하면서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무던하게 시장을 무시하면서 장기로 투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짧은 내 소견으로는 정답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방식으로도 각각 성공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투자 대가라 불리는 여러 사람들도 서로 모순되는 조언을 한 경우도 많은 걸 보면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게 확실한 듯해. 위에서 봤듯이 어떤 경우는 말 그대로 존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어떤 경우는 존버를 해서 망한 경우도 있었지. 내 생각에는 그런 차이가 난 이유는 기업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 존버라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적용한 기업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해. 존버를 할 만한 기업은 일단 업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즉 생긴 지 몇 년 안 된 신생기업이 아니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영업실적이 성장성을 꾸준히 유지해왔고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최소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어떤 방법도 절대적으로 틀리거나 잘못된 방법은 없다. 각 방법이 잘 들어맞을 상황과 경우가 따로 있다. 그리고 모든 투자 판단의 기본은 그 회사 자체에 있다. 결론은 주식이라는 외형에 주목하지 말고 회사라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야. 루신커피는 위의 요건의 절반도 만족을 못하는 회사였다는 게 내 판단이야.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어설픈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또 그 지인들이 존버를 통해서 더 큰 대박을 본 종목들도 여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내 기준을 그냥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줘. 여기까지가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매번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금융 경제 환경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모두 꾸준한 공부와 본인만의 경험으로 확고한 원칙과 방법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